근데 역대 영부인들 중에 이렇게 행보를 보였던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해왔던 일들이 이게 알고 보면 그 네. 회사의 성격이라는 게 전시기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여지기? 사업이에요. 아, 네트워크. 사람관계 사업이에요. 네. 결국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영부인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형성됐던 네트워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진짜 이번 사태 느끼면서 그냥 이 어른들이 하는 교훈 있잖아요. 예.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훈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슬슬 다시 활동을 하되 좀 제한된 영역으로 하는 척 하려고 이제 제2부속실을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랑 같은 라인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같은 층에.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 이후에 윤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이 좀 잠자코 조용히 계실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독대도 안 하고 그냥 내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나갈 것이고, 탈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분당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 재보선 뒤 어수선한 타이밍을 노린 건지 검찰이 오늘 오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 교수님,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뭐 다 예상하신 대로 되는 건데.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겠어요? 영부인인 사람을. 그래서 그거는 뭐 예전에 한동훈 대표도 약간 뉘앙스가 있게끔 이렇게 발언을 했다, 손치다 하더라도 지금 현 검찰에서는 기소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한 박사님. 뭐 저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이 거의 같네요. 기대는 안 했지만 네. 하필 타이밍이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이어야 했느냐라는 건 좀 그렇고요. 네. 한 가지 불만인 거는 사법부가 물론 검찰은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검찰이나 사법부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판례나 그동안의 조사의 예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공범이라고 치부됐던 사람들은 다 혐의를 인정받았고, 그들의 기소장에도 보면 지금 현재 영부인이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영부인의 이름이 뭐 80몇 회인가 나온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끝낸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이와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오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빠. 있었죠. 카톡. 네, 저는 이제 여동생이 없어서 그냥 누가 오빠라고만 하면 다들 그냥 알았다 하고 오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들 좋아하는데, 같이 사는 오빠가 아니라 우리 친오빠다라는 이야기가 변명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뭐 검찰 전문가도 아닌데 서 교수님이나 제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제발 좀 보통의 상식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명태균 스캔들 얘기로 넘어가 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하다 싶을 만큼 믿기 힘든 뉴스들이 정말 마구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게 진짜야 하면서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 보시기 어떤지 궁금한데, 이 명태균이 갖는 폭발력과 휘발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서지현 교수님, 이 스캔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요. 네. 이 애초에 명태균이 왜 등장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애초에 김영선 의원 그거는 지금은 전 온데간데 없고 처음은 그걸로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되짚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네. 그만큼 얘기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죠. 언론도 뭐 아주 뭐 저기 뭐야 모든 어떤 매체 시작할 때 보면 그것부터 실어 나르는 정도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진실 공방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우스운 것은 뭐냐면 네. 어떻게 한 개인이 말하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연루돼 있어요. 예. 많이. 아니 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노란한다라고 하는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특히 그 대통령실의 반응 같은 경우에 지금 저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 대통령실이 이 건에 대해서 왜 갑자기 그 오빠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했는지 그게 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정치인들 반응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명태균이 아마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 쏟아낼 텐데 대통령실이 저렇게 무전략 그리고 거의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리고 즉흥적이고 기강도 해이해진 듯한 그런 어떤 그 관행들을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앞으로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 브로커라고 좀 봐요. 정치 브로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로컬 단위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오. 예, 아마 많죠. 거의 1,000명 이상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선거 때 그 지역 로컬에 보면은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하는 거 그 네. 타이틀을 갖고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한테서 접근하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접촉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명되는 그런 어떤 그 범위하고 그리고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이렇게 몰아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치 브로커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저도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말하는 게요 청산유소예요. 맞아요. 예.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어떤 느낌 드냐면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 약간 박수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박수라서 오빠 동생하고 친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약간 그 선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후보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능성들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점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을 좀 받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명태균 이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취약한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네. 한번 이렇게 쫙 풀어주고 새 판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설마 끌은 것 오빠 같아요. 동생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스캔들. 포털 뉴스 같은 거 보면 명태균 기사가 한 절반 이상이죠. 맞아요. 요즘에.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명태균 씨하고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제 뭐 개 논쟁이죠. 뭐 밖에 묶어놨네.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는 짖기도 하지만 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건 국감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못 와가지고 동행명령장을 줄 때는 집에 없어서 못 줬잖아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도 못 주고 그랬는데 왜 못 받았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인터뷰만 하나 봐요. 이 사람이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 인터뷰만 하는데 어쩌면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없이 많은 정치 브로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남 잘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못 되게 하기는 쉽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하셨죠. 네. 네. 선거는 더 그렇거든요. 선거는 당선되는데 조력을 주기는 쉽고 또 조력 준다는 사람을 거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안 찍으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상당히 의존을 했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어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빠냐 친오빠냐에 관한 논쟁을 비롯한 이런 카톡 메시지를 다 합친 게 2,000장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긴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게 정치 브로커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좀 그 자기가 좀 난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냥 장난이다, 허세다라고 하고 묻어버려도 될 이야기였었는데 이렇게 커진 건 뭐냐면 네.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명태균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출마해서부터 자기랑 자기 와이프는 뭐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나오고 고속도로도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KTV 국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뭐 마포대교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직자도 아닌데 그걸 시찰을 하면서 경찰 병력을 동원했냐 어쩐 이런 모든 논란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논란의 중심에 영부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방송에서만 한 지금 4회 5회째 말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 블랙홀이 있다라고 말했었죠. 네. 4회 5회 계속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정황 증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 한 명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명과의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오픈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 같으면 그냥 아유 저 또 무슨 협작군이나 브로커가 한마디 하는 거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그래 그동안에 의심했던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확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인 것은 맞아요. 네네네. 맞는데 네. 맞는데 민주당의 전략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그 관행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그 김건희 여사한테 쏠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변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좀 이렇게 저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렇게 매체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좀 보려고 특정 매체를 갖다 일부러 봅니다. 보는데 M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작을 갖다가 다 거의 그냥 김건희 여사로 시작을 해요. 예. 뉴스 자체가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그 방송을 갖다가 보고 있게 되면 이게 쇠뇌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좀 방송을 그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가 코멘트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야 뭐 언론사도 자기네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론사 입장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조선일보나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다 덮어주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어제 그 조선일보에 물론 뭐 오피니언은 아닙니다만 나라냐 부인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칼럼이 실릴 정도로 조선일보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뭐 언론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언론도 이제 기업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해는 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너무 김건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민주당은 오히려 좀 빠지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적어도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에서는. 그렇게 보세요? 네. 왜요? 민주당이 빠져 있어야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용한다는 의도가 좀 덜 나타나는 대신에 명태균 씨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숨 쉴 수 있는 그 레벤스라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지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에서는 오히려 고의로 발을 좀 빼고 이걸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 만들기가 가장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또 여론을 조작해서 2등을 1등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한 박사님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저도 지금 여론조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조작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조작을 했다라는 조작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 가능하다는 거네. 20,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다라고 하면 20, 30대를 200명 조사했는데 그걸 100명 조사했다라고 말하고 60, 7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그런데 뭐 60, 70대를 100명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2배로 늘리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느냐. 물론 뭐 기술적으로 만들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사기고 조작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조사된 것들을 실제로 기사나 뉴스를 네. 통해서 네.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론조작을 해서 이렇게 2등을 1등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 물론 이제 재작년에 아니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도 실제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표되지는 못했고 내부 자료로 활용된 것이겠죠. 네. 서지원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우리 예전에 여론조사 꽃인가 그거 얘기하면서 했었죠.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딱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세대라든지 이런 거 더 특정화서. 많이 표집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게 여론조사 회사만의 독특한 가중치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 기법이나 영업 비밀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가중치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결과를 왜곡하려면 또 그 가중치를 갖다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때 내부 자료를 썼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 가지고 그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명태균 씨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권력의 그림자 비선 라인 치고는 진짜 뭐 당당하고 거침이 없거든요. 서 교수님. 뭐 지금 아까 한 박사님 얘기에 이어서 얘기한다면 이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 명태균을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갖고 분명히 또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또 반응을 할 테니까요. 네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 아무리 명태균이 허풍을 떤다 하더라도 네. 뭔가는 아마 치명타를 갖다 줄 무언가를 갖다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아주 이렇게 방심하고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박사님. 이 서슬퍼런 정권에서 이렇게 계길 수 있다라는 거는 네. 뭔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뭔가 지금, 갖고 있다. 네, 지금 뭐 주요 야당 대표들 다 사법 리스크에 가둬놓고 있고 웬만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다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협박하고 매일 수없이 많이 해내는데도 결국 명태균 씨 관련 논의에서 나온 거는 친오빠 논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이. 그런 거를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 확실한 거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네,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려면 구속해봐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뭔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대통령실이나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뭔가 확실하다 핵폭탄급의 발언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못할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갖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사실 원래 대처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투명하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천공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 명태균이 뭘 갖고 있나 이런 거. 천공보다 더 센 분이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야 탄핵까지 언급이 됐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서 교수님? 아니 우선 하야는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그럴 일 없겠죠. 이게 그럴 그럴 일 없겠죠. 예. 탄핵은 탄핵도 지금 사실은 저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네. 학교에 있는 동료 교수님이 거기 전국의 탄핵 공감도를 네. 이렇게 한 그 표 있어요. 네. 그래서 조사한 걸 갖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더라고요. 올려가지고 보니까는 네,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네. 뭐 탄핵 공감이 거의 고르게요. 부산 지역에서도 56%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오. 예, 탄핵 공감이.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페북에 올린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 헌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자꾸 이게 이 탄핵이 번복이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일이 관행화되다시피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선 첫째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야는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안 안 할 것이다. 네. 탄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진짜 탄핵 맞을 만한 법률적인 하자가 생긴다. 범법 행위가 있다. 아 그러면 탄핵이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뭐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선거법 위반인데 그 유세하던 과정에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걸로 엮을 거면 대통령도 그 과거의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오히려 4천만 원 손해 봤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된 거는 여사랑 그 여사 어머님이랑 합쳐가지고 23억 정도를 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법 리스크에 비하면 그 거짓말이 훨씬 더 큰 건데 뭐 그렇게 하면 법 위법 사실이라고 굳이 우기자면 그것까지는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야는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꾸역꾸역 임기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불안한 거는 꾸역꾸역 임기를 채우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의 권력 싸움이죠. 대통령이 훨씬 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추가 한동훈 대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꾸역꾸역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겠지만 네. 그 권력의 중심추가 한동훈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아까 말씀하셨는데 탄핵 공감 지수는 높아지겠죠. 부산에서 50%가 넘고 전국적으로 한 70% 넘겠죠. 근데 또뭐 감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진솔하게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솔하게 있는 사실을 다 말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해야지. 지금 모든 논란이 나오는 것들을 다 그냥 억지로 뭉개고 깔고 있으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첨언을 하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김건희 여사를 활동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게끔. 근데 그것도 약속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약속 이행하라고.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한 번은 매스컴에 그 반응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자기가 뭐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입장이,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대 영부인들 중에 이렇게 행보를 보였던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참 김건희 여사가 해왔던 일들이 이게 알고 보면 그 네. 회사의 성격이라는 게 전시기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여지게?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사람관계 사업이에요. 네. 결국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영부인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형성됐던 네트워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진짜 이번 사태 느끼면서
그냥 그 이 어른들이 하는 교훈 있잖아요. 네. 예.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훈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실은 그게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네. 대통령이 뭐 자기가 영부인에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다. 서 교수님은 그 사모님한테 한 번도 뭐 내가 이런 말 할 처지가 없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저도 그래서 이해할 아니, 수 그 없는 처지가 거죠. 무슨 말인지 예, 예, 잘 예.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이 오빠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런 어떤 앞에 있는 전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제가 보기에도 거의 그 오빠의 거기에 등장하는 오빠의 네. 그 처지가 진짜 네. 불쌍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고 왜 바보천치처럼 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예. 녹취록이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맨날 밥만 먹고 누워서 자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고 뚱뚱하고 멍청하고 모자라고 게으르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여사님은 그 우주의 무슨 모든 기운하고 통해 가지고 네.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모자라고 바보 같은 킹메이커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죠. 실은 내가 만들었다. 나의 인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대통령 하고 있지만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인에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다. 왜? 지금의 나를 내 부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불안하고요.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슬슬 다시 활동을 하되 좀 제한된 영역으로 하는 척 하려고 이제 제2부속실을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랑 같은 라인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같은 층에.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선거 이후에 윤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부인이 좀 잠자코 조용히 계실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독대도 안 하고 그냥 내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나갈 것이고, 탈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분당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런 갈등 속에서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생기겠죠. 예, 예. 그리고 생길 거라 보십니까? 그러면요. 예. 기회는 분명히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상호적인 거라고. 이게 전략적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가 혼자서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같이 플레이를 하는 그 플레이어가 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선택의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지만 1차적으로는 뭐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가진 패는 더 많다고 봐야죠. 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은 오히려 윤 대통령은 잘못하면은 선택지를 갖다가 하나 없앨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 일을 또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한 박사님도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선거구제가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였나요? 어제 이제 금정구청장 당선됐는데, 네. 윤희련 후보를 찍은 사람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요? 국민의힘도 좋고 윤희련 후보도 좋은 사람, 좋아서 찍은 사람 하나. 국민의힘은 좋아하는데 윤희련이 누군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윤희련이라 찍은 사람은 2번째. 3번째는요? 국민의힘은 싫어해. 근데 나는 윤희련이랑 되게 친해. 그래서 찍은 사람. 그 3가지잖아요. 게다가 그 중에 2번째였던 윤희련 후보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찍은 사람. 그 중에도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사람, 한동훈이 좋아서 찍은 사람,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투표용지에 윤석열이 좋아서 건 아니니까. 윤희련 이렇게 찍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이 결과를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같은데 그걸 해석하는 게 그렇죠.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이 여당 대표 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일 것이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내가 쇠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해서 서로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대가 캔슬되거나 아니면 이 권력 지역의 변화가 생겨서 어느 한쪽으로 확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대표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가 뭐 대통령의 출당이나 아니면 혹시 분당이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날 때는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났을지 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